자, 오늘은 재무관리의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챕터 4를 펴세요. 이제 책이 많이 넘어가네요. 예. 일부러 앞에서부터 넘겨보고 있는데 많이 넘어가. 2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224페이지에) 보시면 재무관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맥시마이징, 극대화죠. 이 얘기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주가로 모든 걸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보면 주가가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지 그런 얘기도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게 되는데 주가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회사의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로 표현이 되는 거죠. 회사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주가가 낮으면 사람들 그 주식에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과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결국 그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라핏을 극대화한다면 밸류가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있는데, 이익을 높였는데 나중에 못 받는 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현금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나름 극대화를 내렸지만 우리가 기회원가의 대표 선수인 자본 비용보다 훨씬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익은 이렇죠. 올해는 이익이 많이 나는데 내년에 이익이 적게 날 수 있죠. 근데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특정 기관의 성과만 가지고는 어렵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그 얘기도 할 건데, 불확실성이 위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업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단순히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에 그 한계점 세 가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얘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회사 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우리 시험에 각 사람에 대한 역할에 대한 거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CF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이낸셜 오피서가 우리말로 하면 임원이라는 뜻이에요.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직원은 인플로이라고 하고, 오피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냥 개개인에게 얘기할 때 오피서는 사무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오피서는 임원이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CFO는 재무를 총괄하는 담당 임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레저러에 관련된 일이죠. 두 번째는 컨트롤러. 이거를 자금부장, 이거를 회계부장,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CFO 밑에는 이런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일이 나눠져요. 그래서 위에 보면 CFO 정의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정의를 정리하면 파이낸셜 이 두 가지 역할을 합친 거에 대한 책임이 CFO한테 있다. 트레저러는 이제 회사의 자금. 어제 제가 끝날 때 잠깐 설명드린 자금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컨트롤러는 그 세무,
재무회 결산, 원가의 결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계부장이고 여기가 사실 IT와 관련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물론 여기도 IT와 관련 있지만 여기는 회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쪽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IT를 잘해요. 잘해야 돼요. IT를 모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결산은 전산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엑셀도 잘 쓰고 전산 시스템이나 DB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누가 하는 일이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CFO다. 재무 담당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거버넌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버넌스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회계 감사를 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CFO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감사를 선임은 누가 해야 돼요? 오디 커미티라는 거 하는 데서 해야 돼요. 만약에 CFO가 회계 감사 법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자기한테 감사를 유리하게 의견을 줄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를 받는 주체이고 또 뭐예요? 회계 감사에서 대상이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CFO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악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그러니까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하다가 이쪽 회계부서하고 악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서로 이제 상대를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는 나오고 그런데 뭐 그거는 나중에 거버넌스 볼 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써 있는 건 이제 파이낸셜 마켓이네요. 요거는요. 거기 있는 두 가지 말만 아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만 아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마켓.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코스피 이런 거.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왜 우리가 뉴욕 증시라면 NYSE가 발음하기가 나쁘니까 나스닥은 코스닥처럼 발음하면 되니까 나스닥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 기자들도 보면 뉴욕 증시, 나스닥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게 이제 세컨더리 마켓.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여의도에 이제 증권거래소에 가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부가 있고 유통하는 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발행과 관련한 게 프라이머리 마켓이에요. 자, 요거를 가끔씩 아주 쉬운 문제인데 가끔씩 물어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위험이네, 위험. 제가 뭐 전에는 막 많이 설명했는데 위험은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우리가 위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좀 모아봤어요. 위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거와 하고 나중에 그때 실제가 달라질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 변동 가능성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위험은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생겼어요. 이건 위험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가 생길지 몰라요가 위험이에요. 위험은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어야 돼요. 발생한 일은 이벤트죠. 이슈고.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우리 재무관리에서 다루냐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요구하는 리턴이 달라져요. 요구하는 리턴이. 뭐 요즘 이제 토스 많이 쓰는데 저도 토스를 쓰거든요. 토스? 아시죠? 얘네가 좀 잘하면 내가 볼 때 굉장히 클 것 같고 못하면 쪽박을 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카카오가 지금 몇 년 전에 카카오 생기고 한 3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를 쓸 때도 카카오에서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사람들이 잘 뽑히질 않았대요. 오는 사람이 없었대. 놀랍지 않아요? 가면 나중에 뜰 걸 뻔히 알면서도. 토스라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어. 이게 카카오처럼 뭐 아니면 더 이상 갈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회사인데, 여기 보면 투자도 안정 투자가 있고 무슨 뭐 공격적인 투자가 있는데 금리가 다르죠. 이유는 뭐예요? 그 차이가 결국 위험에 대한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위험과 리턴, 그러니까 위험과 요구 수익률, 이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위험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위험의 종류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죠. 뭐 기업은 뭐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지, 너네 회사를. 그게 디폴트 리스크, 부도가 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3, 4월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이 줄어든 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6월까지 이 상황이 가면,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6월까지 이 상황이 가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들이 아닌 데서 도산이 되니까 국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를 크레딧 리스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이자에 대한 변동. 지금 뭐 이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도 한번 올라가면 훅 올라가요. 이런 것이 이자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에요. 이자는 뭐 보통 한 1.5%, 2% 간다 이렇게 가면 이게 위험이 없는 건데, 갑자기 5% 갔다가 1% 갔다가 이래버리면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나라는 좀 뭐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일정하게 가는데, 동남아시아나 남미를 가면 이게 막 널뛰기를 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럴 정도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금리가 베네수엘라 같이 막 금리가 20% 이상 변화가 생기면 절대 그 나라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빵이 될 수도 있고 30, 40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금리 변동성이 20% 넘었어요. 기준 금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20, 그러니까 합치면 40% 이상 된다는 건데, 이러면 그 나라에는 아무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리스크, 시장 자체가 갖는 위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주식 시장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머디티라고 해서 이제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게 가격이 널뛰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 커머디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곡물, 원유 이런 거에 대한 가격 변동성인데, 지금 어때요? 이게 또 커.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름 넣는 날인데 이따 가다 들 건데, 기름을 원래 5만 원어치 넣었는데 같은 양이 4만 원어치면 되겠더라고. 10,000원이 떨어졌어, 10,000원이. 네. 그런가 하면 곡물값은 지금 하늘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한번 또 올 거라고 보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커머디티와 관련된 리스크예요.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옥수수를 우리가 원료로 해서 뭘 쓰는데 옥수수 값이 확 변한다. 이런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다음에 투자 위험. 투자 위험은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는 되게 있어요. 뭐 그거와 또 투자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리 리스크예요. 컨트리 리스크. 요즘은 이제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알더라고, 사람들이. 컨트리 리스크가 뭔지 알죠, 이제. 컨트리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에쿼티.
주식 가격과 관련된 얘기고, 커런시는 이제 환율. 환율은 뭐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변화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커런시 리스크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리스크는 뭐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위험들이 있다고 거기다 잠깐 모아놔봤어요. 그 밑에 보시면 Q가 있는데, Q에 가서 보시면 에코티 파이낸싱을 하려고 해요, 회사는. 근데 인히어런트 내재적인 거래요. 회사의 운영 관련한 내재적인 인히어런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 돈 갖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회사는 장사가 잘 돼야 돼요. 장사가 못 되면 어떡하지? 이걸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불러요. 그 위에 없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기. 원래 책에 그 다음에 226페이지는 제일 뒤에 있던 건데 제가 앞으로 가져왔어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밸류에이션. 이게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가치. 그죠?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를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페어 마켓 밸류일 거예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제일 커요. 이 사람이 얼마짜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나가면 한 1억 5천 정도는 항상 준다. 그러면 그 사람 가치는 1억 5천이다. 이런 거고, 내가 뭐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 팔면 얼마냐? 그게 지금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켓 어프로치라고 불러요. 실제로 회계학에서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켓 어프로치예요. 네, 마켓 어프로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게 된다면 감가상각도 필요 없다고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의 방향이 바로 마켓 어프로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바로 그 상품, 아이덴티컬 에셋에 대한 마켓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액티브 마켓 for identical asset. 바로 내가 팔려는 그 자산에 대한 게 시장에 이제 있는 경우. 그게 없는 경우에도 페어 마켓 밸류를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시밀러 에셋. 비슷한 것이 얼마에 팔리더라. 그럼 이건 가치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덴티컬이 맞겠죠, 여러분? 아이덴티컬이 맞을 겁니다. 방향은 저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무슨 건물을 들어가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IFRS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권리금 자체로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회계법인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래. 권리금을 보증금 개념으로 봐야 된대. 그럼 프레진 밸류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랬어. 아니, 프레진 밸류보다 좋은 게 페어 마켓 밸류가 있는데, 권리금은 완전히 그 시장 가치인데, 이게 제일 현재의 권리금이 바로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멸시도 당했고, ARCPA라서 약한가? 저 용은? 하여튼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한 대로 됐죠. 한국의 권리금은 페어 마켓 밸류로 지금은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게 아주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Q도 보면 페어 밸류를 추정하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 뭐예요? 그 시장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액티브 마켓으로부터 아이덴티컬 에셋에 대해서 액티브 마켓에서 거기서 가격을 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컴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벌을, 여기는 뭐라고 썼냐? 어닝이라고 썼냐? 어닝.
이것도 어닝이라고 써요. 재무관리에서. 어닝. 그 다음에 캐시. 뭐, 그 다음에 뭐 프라이싱, 이거 뭐 옵션 프라이싱, 옵션도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받을 돈을 쭉 우리가 예상을 해봐요. 벌을 돈을. 이거를 지금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타임밸류라는 컨셉이 들어가요. 타임밸류. 오늘 요거 간단하게 보고 끝낼 겁니다. 이거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타임밸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만 원과 1년 뒤의 만 원은 다르죠. 1년 뒤에 만 원, 2년 뒤에 만 원, 3년 뒤에 만 원을 지금의 만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3년 뒤에 만 원이 지금으로 하면 뭐 8,000원이다. 2년 뒤에 만 원 지금 넣으면 9,000원이다. 기준은 뭐다? 이때 쓰는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의 금리 또는 자본 비용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낮으면 3년 뒤의 현금과 지금의 현금이 거의 비슷하게 매겨져요. 지금 금리 굉장히 낮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이걸 인컴 어프로치라고. 이걸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그 기업의 장부에 있는 가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시장에서의 기업의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를 보는 게 있어요. 마켓 밸류 에디드 같은 거 봤었죠.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만약에 커요. 커서 장부 가치보다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본 가격이 훨씬 적어요. 라고 하면 제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같은 경우 손상차손, 임페어먼트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거에서 추정을 해서 차이가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뭐 7년 동안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흐름을 봐요. 계산을 해서 지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타임밸류를 고려해서 계산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회계사들이 주로 많이 계산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은 얼마짜리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가 비쌉니다. 쌉니다. 할 때도 쓰는 거고 아직 어드밴스도 안 배우셨겠지만 이걸 언제 쓰냐면 고정자산에 대한 임페어먼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또 인컴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요. 그 정도만 일단 말을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스트 어프로치. 이게 이제 원가 가지고 밸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원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얘를 대체하는데 얼마 드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부품, 뭐 기계 장치가 있는데 얘는 뭐 시장에서 팔고 말고 할 건 아닌데 얘가 있으면 우리가 장사를 참 잘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없으면 반드시 얘를 다시 구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대체 원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거의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간 가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해보고 오늘 마칠게요. 남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원래 오늘 수업 전체가 뭐 다음 시간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조금 시간 절약해서 가는 거니까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이렇게 써있죠. 예.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봐요.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심플과 컴파운드라는 말이 있어요. 심플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달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달리로.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컴파운드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은행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을 했더니 2%를 준대요. 2%를. 근데 대출을 받으면 3%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은행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놓고 대출은 먼저 이자를 띄우면서 막 이렇게 이자를 띄워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로 또 대출을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금을 줄 때는 그냥 2%면 만약 10달이다. 그럼 0.2%씩 10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사기가 있냐면 나한테 예금 줄 때는 그 심플 리그레트 레이트로 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할 때는 컴파운딩으로 준단 말이에요.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출하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로 또 대출하고 뭐 이러가면서 그러면 심플과 컴파운드는 굉장히 금리가 효과가 차이가 커요.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1, 2%일 때는 그 심플과 컴파운드는 금리차가 적거든요. 근데 5%와 7% 이렇게 가면 금리가 굉장히 이게 막 나중에 많이 붙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자에다 또 이산을 계산하니까 이자가 높을수록 높아져요. 이자가 100%면 더블에 더블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자가 100%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1, 2, 4, 8,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컴파운딩은 굉장히 그 금리 효과가 커요. 근데 우리한테 달리로 주고 복리로 받으면서 예대 마진은 1%다 2%다라고 하는 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컴파운딩을 적용하든지. 아니잖아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한테는 심플 레이스로 주고 쟤한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달리와 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혼자 책 보고 풀어도 돼. 그냥 이게 100원에다가 10%야. 그리고 5년이야. 그럼 이자는 500원이겠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밑에 컴파운딩 레이스는 복리이기 때문에 요거만 하면 되죠. 이자를 계산할 때 1 플러스 i의 n승 그죠? 곱하기 p를 하면 되죠. 여기 없었어. 그냥 이게 더하는 거였어. 1 플러스 i.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i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i가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곱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복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재무관리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리는 뭐다? 컴파운딩이다. 복리만 쓴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뒤에 보면 유효이자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유효이자율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유효이자율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보면 컴파운딩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장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금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유효이자율의 첫 번째가 하나가 컴파운딩이고 두 번째가 마켓레이트라고 했는데 이 마켓레이트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본드를 발행을 했는데 본드가 12%짜리 12%짜리 이게 뭐예요? 쿠폰 레이트라고 그래요. 액면. 이게 12%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마켓 레이트이 6%예요. 그러면 마켓 레이트보다 쿠폰 레이트이 높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이 본드를 사려고 할까요? 사려고 하죠. 얘가 높으니까. 시장이 금리는 6%밖에 안 되는데 얘가 12%를 준다 그러면 이걸 다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본드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원래 쿠폰 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본드가 100원이에요. 100원에 12원씩 금리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드를 막 사려고 해. 12원은 똑같아. 근데 100원이 올라가. 120원으로. 120원에 산 사람한테 나는 몇 프로예요? 10%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또 올라가.
80원, 150원이 됐어. 아니야, 200원이 돼버렸어. 200원 돼도 받는 돈 12원은 똑같죠? 그럼 이거 몇 프로 되는 거야? 6% 되는 거죠. 그러면 마켓레이트과 본드에 대한 실제로 가격을 고려한 실제 이자율.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이자율이 있잖아. 실질적인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실질적인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마켓레이트가 동일해져요. 그럼 2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00원이 넘으면 12원밖에 안 주니까 얘는 200원 넘으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200원의 균형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컴파운딩 레이트하고 마켓 레이트 오브 리턴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말을 우리는 유효이자라고 했어요. 그러고 봐야 이게 EAR의 1 플러스 R, M, 가로 닫고 M, 마이너스 1. 이거는 복리를 계산한 건데, 거기다가 유효이자를 그걸 쓴 이유가, 유효이자는 심플에 대해서는 컴파운딩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표현할 때는 시장 이자율을 표현하는 것을 유효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진짜 알죠. 1년에 금리가 12%인데 매달 이자를 복리로 준대. 매달 이자를 컴파운딩으로 준대. 그리고 얘는 2년짜리래. 그러면 금리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우리가 금리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 현가표가 나와서 그 표에 있는 거를 넣으면 돼요, 그냥. 금리 계산하는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와. 그거는 액추얼이 시험에 나와. 액추얼이는 실제 내가 계산해야 돼. 계산기 가져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매달 복리다, 이거죠. 그럼 1 플러스 11을 여기다 0.11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매달이니까 0.01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2년이니까 매달 주는 거니까 24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한 번씩 이자를 준 것이 12% 합치 24% 이거보다 훨씬 커져요. 그게 이제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게. 숫자가 높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지거나 효과는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프레젠 밸류나 이런 얘기 좀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오늘 같은 날 약속 못 지키면 또 막 3시간만 넘게 막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퓨처 밸류는 복리로 이자 계산한 미래의 썸이야. 그죠? 퓨처 밸류는 미래 가치인데 원리금의 합계야, 그냥. 원리금의 합계. 복리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서 복리니까 원리금의 합계야. 미래 받는 거야. 지금 얼마가 있는데 100원이 있는데 여기다 이자가 쭉 해서 나중에 3년 뒤에는 얼마야? 130원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미래 가치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가치, 지금 금액 더하기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원리금의 합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프레젠 밸류는 뭐냐면 이 130원을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 이게 프레젠 밸류예요. 그러려면 이제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을. 그래서 공식의 의미만 알라고 제가 거기에다 공식 써놨는데, 미래 가치를 쓸 때는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1 더하기 i의 n승을 써요. 그래야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현재 가치는요. 1 더하기 i의 n승분의 1을 써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어마운트를 더해야 되겠죠. 요거는 할인한다는 의미인 거고. 그죠? 1보다 큰 수를, 이게 1이야. 1보다 큰 수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1보다 크니까 이거의 썸은 숫자로 표현하면 무조건 1이 안 되는 거죠. 1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커질수록 이 밑에가 커져요. 그러면 이 전체 숫자는 적어져요. 그 얘기는 할인이 많이 됐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레젠트 밸류는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 한다고 표현해요. 줄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야. 10% 예를 들어서 2년이야. 그럼 1.21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0.78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3년이야. 1.3 뭐 1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0.68이야.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고 또는 기간이 길수록 원래 금액 용을 곱하라는 거예요. 0.78, 0.68 이거를 곱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미래 가치 금액 130에 이걸 곱하면 현재 가치가 더 적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30 곱하기 0.78 또는 130 곱하기 0.68 이런 식으로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의 130원은 지금의 130원 지금으로 오면 금리 효과만큼 빼서 디스카운트해서 130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근데 그 공식이 이런 스타일로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거는 그 229페이지를 보시면 EX1번 있고 EX2번이 있는데 EX1번은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복리를 계산해 본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000원에서 미래로 늘어난 거죠. 10,000원이었는데 원래 원금이 거기에 나와 있는 금리 효과를 계산을 하면 연이유가 8%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컴파운딩으로 쿼러링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268 242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 숫자를 준다고요, 여러분. 요거는 미래가치 계수인데요. 요 숫자를 금리가 몇 프로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그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30페이지. 프레젠트 밸류와 퓨처 밸류에 대한 테이블 있죠? 그런 식으로 주고 우리한테 그걸 준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걸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00원 곱하기 1.268242를 준 숫자 중에서 맞는 숫자를 찾아서 그래서 썸을 했더니 원리금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1, 2 금액이 얼마 났더니 682.42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현재 가치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이제 그게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걸로 이제는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 아니라 12,682.42 곱하기 이번에는 1.268242를 1로 나눈 숫자로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겠죠? 그게 이제 뒤에 보면 테이블에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즉 이번에는 10,000원 가까이 나오겠죠. 10,000원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현재 가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숫자를 준 거고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어보면서 잠깐 복습을 하는 걸로 하고 연금에 대한 얘기의 설명까지만 오늘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칠 거예요.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얘기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그 페레를 배우면 계속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돈을 이렇게 이거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 계산하려고 나온 건데 1년에 100원씩 벌어요. 10년 동안.
그럼 지금 가치로 얼마일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금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컴파운드 밸류 오브 애뉴이티라고 해요. 이게 연금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디널리 애뉴이티. 두 번째는 애뉴이티 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상이라고 하고 위에 걸 정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디널리 애뉴이티는 금리는 뭔가 지급하는 건 이달 말해 줄게.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페이먼트가 are made at the end of the period. 피리어드 끝에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annuity due는 앞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due에 한 번 더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payment are made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준다고요? 미리 연초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공식을 여러분이 의미만 아시면 돼요. 지금 오디널리 애뉴이티에 대한 거는 거기도 써놨는데 R은 이제 한 번씩 주는 연금이고요.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에서 1을 뺀 거에다가 I, 이게 I야 분모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 미래가치인데요. 미래가치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거기 써놓은 것처럼 수열이에요. 수열. 등비수열의 형식을 떼요.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I의 N승을 해서 1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자만 남죠. 근데 왜 1 플러스 I의 N승을 하는지는 알죠? 숫자가 1보다 작으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1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조금 전에 본 것도 여기에다 1을 놓고 추가로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자가 늘어난 걸로 계산이 된 거지. 이게 0. 뭐 얼마 가지고 계산했으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다 1을 빼버리면 이자의 썸이 나와요. 이자의 썸. 이자의 썸을 이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가 나오는 거죠. 몇 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R이 100원인데 10번을 줄 거예요. 그럼 10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자까지 해서 뭐 10배가 넘어요. 이자가 뭐 적으면 뭐 10.5배. 이자가 많으면 12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오디널 애뉴티 뒤에 된 퓨처 밸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있어.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I 한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곱하기 1 플러스 I가 한 번 더 들어가. 왜? 초에 줬기 때문에 한 번 금리를 더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넣어주는 것만 틀려. 이게 퓨처 밸류야. 우리가 말하는 수열입니다. 이게 수열. 계산은 다음에 계산은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프레젠 밸류가 있겠죠. 프레젠 밸류. 이거는 이제 퓨처 밸류인 거고, 그죠? 퓨처 밸류인 거고, 이번엔 프레젠 밸류를 한번 볼게요. 또 오디널리 애뉴이티. 애뉴이티 듀. 자, 이때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요거 차이가 살짝 있는데 요거 하나만 틀려요. 개념만 알자고. 이 둘은 뭐가 틀려요? 1 플러스 I의 N승을 한 것에 1을 뺀 거고요. 이번 1에서 1 플러스 I의 N승을 뺀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빼야지. 그치, 맞아. 뺐지. 이렇게 돼도, 자, 보세요. 요거가 공식이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세요. 이걸 더한 거에서 2를 다시 빼내면 요 아이의 배수만큼 늘어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10%인데 여기 배수로 막 복리로 늘었으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연단위 복리거든요. 연단위 복리로 쭉 늘었으니까 실제로 이게 10년이면 이 아이보다 이 위에가 10배 이상 커져요. 그래서 11배, 1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13배, 14배 이렇게 가겠죠. 요거는 반대로 뺀 거야. 그러니까 이게 i잖아요. 이 숫자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n승만큼 빼면 어떻게 되면 10배의 이자를 지금 가치로 만약에 가지고 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레젠트 밸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건 볼게요. 이렇게 돈을 한 번씩 받아요. 100원씩. 7번을 받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돈을 받아요. 네. 그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 얘의 현재 가치 더하기, 얘의 현재 가치 더하기, 얘의 현재 가치 더하기, 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지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받는 돈의 현재 가치는 적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한 공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둘이 바뀌었다는 거, 지금 요것과 요거는 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 바뀌었다는 거 의미는 뭐냐면 얘는 요거의 예를 들어서 요 기간의 숫자보다 큰 숫자가 나와요. 이게 8이면 이거분의 이거에 n승을 한 거는 8보다 커져요. 이게 0보다 큰 이상. 얘는 어떻게 되냐면 8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총 7번 돈 받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받는데 그냥 썸을 하면 700원이죠. 700원이고 금리까지 하면 뭐 한 750원이 됐어. 지금 이거를 지금 거로 다시 하나씩 환원해 가면 요걸 뺀 거에 해당하는 숫자. 그러면 7보다 작은 수, 뭐 6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근데 이것도 계산할 일이 없고 이거에 대한 표를 뒷페이지 가보세요. 232페이지에 그 표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 보러 가면 그 표가 나와. 다음 시간에 그 표 갖고 문제 계산하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EX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념만 그거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요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어렵지 않고 요거만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면 이거는 10배보다 커지고 그러니까 그 n승이 10면 이거는 10배보다 적어진다. 무조건. 왜? 1에서 뺐으니까. 이거는 더한 거에서 1을 뺐으니까. 10배보다 커지고 이건 10배보다 작아진다. 이것만 알면 돼요. 네. 수열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저기 있는 현재 가치 표를 보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